서유럽 여행기 10 이재형 1013 29.3명 31 서유럽 렌트카 여행 29 마르세유 관광 에드몽 당테스의 흔적을 따라 2024-5-19일 독일과 이태리에서는 완전 까막눈이라 고생했는데 프랑스에 와서는 그래도 옛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 한결 편하다. 오늘은 마르세유 시내 관광이다. 내게 있어서 마르세유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1970년대 개봉된 볼사리노라는 영화다. 알랭 들롱과 장폴 벨몽도가 공동 주연한 이 영화는 마르세유에서 동네 양아치 정도이던 알랭 들롱과 장폴 벨몽도가 힘을 합해 마르세유의 암흑가를 장악해가는 내용이다. 범죄 영화이므로 당연히 무대는 대부분이 지저분한 뒷골목이어서 마르세유에 대한 나의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었다. 호텔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다. 1회권은 1.7유로, 1일권은 5.4유로이다. 이 티켓은 지하철뿐만 아니라 트램과 버스까지 탑승 가능하다. 첫 행선지는 구마르세유 항VIEUX 포트이다. 지하철을 내려 계단을 오르는데 벌써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를 자극한다. 바다 냄새라는 건 대부분 생선이나 해초 등이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다. 그래서 선진국의 바닷가에 가면 거의 바다 냄새가 나지 않는다. 요즘 들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포구에 가더라도 이전에 비해 바다 냄새가 크게 줄어들었다. 지하철역을 나오니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펼쳐진다. 지하철역 입구를 나오면 항구 앞에 있는 넓은 광장의 한가운데인데 이 넓은 광장이 모두 난장장터였다. 한쪽에는 생선 좌판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으며 정말 메주를 닮은 곰팡이 핀 시커먼 덩어리의 치즈, 집에서 만든 것 같은 엄청난 크기의 빵, 우리나라 순대보다도 더 꼬질꼬질하게 생긴 소시지, 시커먼 색깔의 큰 덩어리 햄 등 갖은 물건을 파는 장사들로 광장은 가득 찼다. 꼭 자갈치 시장을 보는 느낌이다. 광장의 좌판 생선 장수들을 보고는 다시 영화 볼사리노가 떠오른다. 영화에서 알랭 들롱과 장폴 벨몽도는 좌판 생선 장사 아줌마들로부터 자릿세를 뜯는 것부터 악당 생활을 시작한다. 구항이란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보니 신앙은 따로 있는 모양이다. 이곳에 정박해 있는 대부분의 배들은 요트이다. 깊은 만 형태의 항구를 요트들이 거의 뒤덮듯이 하고 있다. 그 외에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관광선들이 제법 보인다. 항구 주변으로는 1819세기를 연상케 하는 건물들이 서 있다. 왼쪽 저 높은 언덕 꼭대기에는 성당이 보이는데 바로 베르사유의 최고 명소로 평가받고 있는 노트르담 드라 가르드이다. 노트르담 노트러데임은 아워 레이디, 즉 성모를 가리키고 가르드가드는 가디언, 즉 수호자를 의미하니 수호자이신 우리의 성모님 정도의 의미인 것 같다. 책임 못짐. 마르세유 구항은 지금까지 거쳐온 도시 중에 가장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이다. 집사람은 한 개의 1유로인 라벤더 향 주머니를 3개 샀다. 이리저리 항구 구경을 하는 중에 샤토 디프 이프성 관광 페리란 문구가 눈에 들러온다. 얼른 달려가 왕복 배편과 성 입장권을 끌었다. 1인당 18유로였던 것 같다. 샤토디프는 바로 에드몽 당테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몇십 년간을 지하 뇌옥에 갇혀 있었던 그 절의 고도의 감옥이다. 감옥에서 탈출한 당테스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되어 화려한 복수를 시작한다. 자신을 모함하여 자신의 재산과 약혼녀까지 빼앗아간 친구, 그리고 증거를 조작하여 자신을 절의 고도의 감옥으로 보낸 검찰관에게 처절한 복수를 한다. 그러고 보니 프랑스의 검찰이나 한국 검찰은 증거 조작과 죄, 덮어씌우기라는 점에서는 꽤 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다. 물론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프랑스의 문호인 알렉산드르 뒤마가 쓴 소설로서 현실의 이야기는 아니다. 따라서 에드몽 당테스란 인물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뒤마가 이 소설에서 바로 샤토디프를 당테스가 갇힌 감옥으로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써내려갔다고 한다. 12시 50분에 배는 항구를 출발하였다. 큰 바다로 나가는 항구 입구에는
외부로부터 침공해오는 외적을 막으려는 용도인 듯 성처럼 생긴 요새가 건립되어 있다. 항구를 출발한 배는 30분쯤 지나 샤토디프가 있는 섬 근처로 왔다. 배는 바로 섬에 정박하지 않고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로 섬을 한 바퀴 돈 후 섬에 접안한다. 샤토디프는 돌과 흙으로 만든 감옥이다. 감옥에다 샤토, 즉 성이란 이름을 붙인 것이 희화적이다. 샤토디프는 마치 요새와 같이 느껴진다. 다만 이 섬은 몬테크리스토의 이야기와는 달리 절의 고도는 아니고 베르사유 항과는 그리 멀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주위에 몇 개의 섬이 있고 그곳에는 인가도 있다. 섬에 내렸다. 선착장에서 보는 샤토디프는 단단한 요새와 같은 성처럼 보인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감옥이 나온다. 소설에는 지하 감옥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상 3층으로 된 감옥이다. 에드몽 당테스가 갇혔던 감방은 1층 한가운데 있다. 방 한쪽에는 당테스가 팠던 좁은 굴이 있다. 감방은 모두 합해 20개가 채 못 되는 것 같다. 이 감옥은 주로 정치범을 수용하는 용도로 쓰였다고 한다. 각 감방 앞에는 그 감방에 갇혔던 저명 인사의 이름표가 붙어 있다. 섬에서 돌아오니 벌써 오후 3시가 되었다. 이번에 갈 곳은 베르사유의 최고 명소인 노트르담 드라 가르드이다. 항구 광장에서 60번 버스를 타면 바로 성당 안까지 들어간다. 노트르담 성당은 베르사유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성당을 보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르세유 시내의 경치를 즐기려는 사람들까지 몰려든다. 그래서인지 60번 버스는 늘 만원이다. 버스 가운데는 60번만이 성당 안까지 들어간다. 버스에서 내려 계단을 오르면 바로 성당의 웅장한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크고 아름다운 성당이다. 이 성당이 자리 잡은 터는 로마 시대부터 방어용 요새 등으로 사용되었고 13세기에 처음으로 작은 예배당이 들어섰다고 한다. 이후에도 이곳은 주로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현재의 성당 건물은 19세기에 건설되었다고 한다. 멋진 건물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미 이태리의 화려한 성당들을 본 내 눈에는 차지 못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성당에 오르니 마르세유 전체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성당 바로 아래에 펼쳐지는 구항구의 모습은 마치 그림 같다. 마르세유는 인구 83만 명으로서 프랑스 제3의 도시이다. 그런데 고층 빌딩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10층을 넘는 빌딩은 손꼽을 정도인 것 같다. 대부분의 건물은 붉은 지붕이다. 노트르담 성당에서 몇백 미터 내려오면 생빅토르 수도원이 있다. 이 수도원은 5세기경에 순교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되었는데 이후 수차례 확장되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외관은 군사 요새처럼 보이기도 한다. 역사가 오래되어 그런지 장엄한 느낌이 든다. 수도원 안으로 들어갔는데 무척 어둡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다음은 롱샹에로엔주 CHAMP 궁전이다. 이 궁전은 나폴레옹 3세 통치 기간 중인 19세기 중후반에 건설되었는데 마르세유의 수도물 공급 사업의 완성을 기념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궁전 가운데에는 물의 여신을 중심으로 정령들이 뛰어노는 분수가 만들어져 있다. 아주 크고 아름다우며 호화스러운 분수이다. 분수 뒤로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건축을 연상시키는 돌기둥이 세워진 건축물이 있으며 양날개 쪽의 건물에는 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오늘도 꽤 많이 걸었다. 호텔에 돌아오니 거의 녹초가 되었다. 서유럽 렌트카 여행 30 역사의 도시 아비뇽 관광 2024-5-20월 오늘은 아비뇽의 비뇽으로 간다. 호텔 지하 주차장을 나가려는데 주차장 셔터가 열리지 않는다. 차에서 내려 단추를 눌러도 보고 줄을 당겨도 보았지만 육중한 셔터는 꿈쩍도 않는다. 할 수 없이 리셉션으로 뛰어 올라가 나가는 방법을 물으니 패스워드를 가르쳐준다. 그런데 이번엔 패스워드를 입력할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 한참을 헤맨 끝에 겨우 구석에 있는 번호판을 찾아내어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 나올 수 있었다. 유럽은 뭔가 불편한 일이 많다. 아비뇽은 마르세유의 숙소에서 1시간 거리이다.
시간 여유가 많아 프랑스의 지중해 해안인 프랑스 라비에라를 들렀다 가려고도 생각해봤으나 그럴 경우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 바로 아비뇽으로 가기로 했다. 아비뇽은 역사의 도시이다. 아비뇽에는 14세기 초부터 사작하여 거의 70년간 교황청이 소재하였다. 아비뇽 유수로 불리는 이 사건은 당시 로마 정정의 불안과 교회에 대한 프랑스 왕의 영향력 강화가 맞물려 일어났다. 이 결과 1309년부터 약 70년간에 걸쳐 7명의 교황이 로마가 아니라 이 아비뇽에서 거처하게 된 것이다. 카노사의 굴욕이 왕권이 교권에 무릎을 꿇은 사건이라면 아비뇽 유수는 반대로 교권이 왕권에 휘둘린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황이 아비뇽에서 70년을 보낸 만큼 아비뇽에는 교황청을 비롯하여 수많은 건축물이 건설되었다. 이때 지어진 건축물과 각종 예술 작품들은 지금까지 보존되어 내려와 아비뇽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아비뇽으로 가는 도중 고속도로에서 주유를 하러 휴게소에 들렀다. 이번에도 연료통 뚜껑이 열리지 않는다. 또 45분을 그렇게 연료통 뚜껑과 씨름하고 있자니 뒷차의 운전수가 참다 못해 나와 도와준다. 뚜껑을 열고 나니 이번엔 정산이 뭐가 잘 안 된다. 결국 카드 지불을 포기하고 휴게소 안에 있는 캐시어를 찾아가 현금으로 지불하고 겨우 주유를 했다. 주유를 할 때마다 이렇게 난리를 쳐서야. 오늘의 숙소는 아비뇽시의 중심지 이전에 위치하고 있다. 아직 12시도 안 되었기 때문에 아비뇽을 관광한 후에 호텔로 가기로 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아비뇽시로 달려가니 오른쪽은 수량이 풍부한 아름다운 강이고 왼쪽은 오래된 성벽이다. 내비를 아비뇽 교황청으로 맞추어 두었더니 성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한다. 성문 안쪽은 완전히 중세도시이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 수 없는 집들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져 있다. 이제 주차할 곳을 찾아 적당히 주차하여야 한다. 골목 틈새 약간의 공간이 있는 곳에는 몇 대 정도의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곳에 주차를 했다간 나중에 그 장소를 도저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내비를 끄고 시내 안을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성벽을 따라 길게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을 발견하여 이곳이라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 주차를 했다. 이번엔 요금 정산기가 속을 썩인다. 아무리 해도 주차권을 끊을 수 없다. 물어볼 사람도 없고 비상전화도 없다. 10여 분을 씨름한 끝에 겨우 방법을 찾아내었다. 잘 되는가 싶더니 주차권 발매기는 동전만 삼키고는 주차권을 주지 않는다. 에라 모르겠다. 일단 돈은 줬으니깐 주차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주차를 한 후 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꺾고 10여 분 정도 걸으니 작은 언덕에 크고 아름다운 석조 건물이 보인다. 가파른 좁은 계단이 계속된다. 계단을 다 오르니 이곳은 교황청 뒤쪽으로서 로쉐데 돔이라 부르는 정원이다. 로쉐데 돔의 한쪽에는 낮은 벽이 서 있다.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니지만 아비뇽시 자체가 평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서면 시가지 전체가 한눈에 보인다. 왼쪽 성벽 바깥쪽에는 론강이 흐르고 있다. 별로 크지는 않지만 수량이 풍부하고 숲으로 쌓인 아름다운 강이다. 성벽 안으로 오래된 집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문화재라 할 것이다. 이곳에서는 교황청 건물의 뒷모습이 보인다. 로쉐데 돔은 교황청 건물과 바로 연결된다. 교황청 바로 앞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상이 높이 서 있다. 예수상 쪽에서 건물을 바라보면 왼쪽에 뾰족한 높은 탑이 있는 건물이 아비뇽 대성당이고 오른쪽으로 두 개의 탑이 받치고 있는 건물이 교황청이다. 교황청 건물은 보기에 따라서는 요새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특히 건물 옆쪽을 보면 거대한 성처럼 보이기도 한다. 교황청에서 조금 내려오면 성피에르 성당이 나타난다. 이 건물은 12세기에 처음 지어져 교황청보다 거의 200년이나 앞선다. 처음에는 작은 성당이었으나 교황청이 이전해 온 후 교황의 후원을 받아 점차 확장되었다고 한다.
이 역시 잘 지은 아름다운 건물이다. 관광을 시작한 지 이제 거의 2시간이 가까워진다. 아무래도 주차권을 붙이지 않은 차가 마음에 걸린다. 그만 내려가기로 했다. 교황청에서 생피에르 성당으로 내려와 성당 앞쪽의 골목길로 들어섰다. 사실 아비뇽 관광에서 교황청이나 성피에르 성당 같은 명소도 좋지만 아비뇽의 진짜 즐길거리는 중세시대를 연상시키는 집과 거리를 둘러보는 일이다. 골목길을 들어서서 몇 번 방향을 꺾고 나니 어디가 어딘지 방향조차 알기 어렵다. 주차를 해둔 곳을 짐작하여 골목길을 걸었다. 어느새 출발지로 되돌아와 버렸다. 다시 골목길로 들어간다.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얼마나 걸었는지 모른다. 눈앞에 성벽이 나타난다. 이젠 쉽다. 성벽만 따라가면 된다. 차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주차되어 있다. 좀 이른 시간이지만 호텔로 가기로 했다. 가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러 생수와 우유와 주스를 구입하였다. 내일은 일정이 빡빡하다. 오늘은 일찍 자자. 서유럽 렌트카 여행 30일 알프스 살록에서의 거창한 만찬 2024-5-21화. 아비뇽의 지금 숙소는 이번 여행에서 최악이다. 몸을 제대로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좁은 데다 냄새까지 난다. 제대로 앉아 있을 데도 없어. 어제 저녁엔 일찍 잤다. 그 덕에 오늘 아침엔 일찍 일어났다. 방에 있기가 싫어 대충 아침을 때운 후 바로 출발했다. 요즘은 계속 10시가 넘어 숙소를 나왔지만 오늘은 출발하고 보니 8시밖에 되지 않았다. 오늘 숙소도 뭔가 불안하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하였는데 호스트와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 예약 후 호스트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커피와 시트를 준비하라는 것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다. 무슨 의미냐고 물었더니 상세한 내용은 숙소 설명문을 보라는 것이었다. 숙소 설명문을 보았더니 이메일과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별것 이니겠거니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도착한 이메일을 보니 이불과 시트, 그리고 타올을 준비해 오란다. 이런 낭패가 있나? 예약을 취소하려고 보니 취소 불가이다. 에라 모르겠다. 일단 가보고 보자. 오늘의 행선지는 그레노블로서 알프스산 자락에 있는 도시이다. 내비로 확인하니 3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그렇다면 내 운전으로는 5시간 정도로 잡아야 한다. 원래 계획으로는 그레노블로 가면서 2곳 정도 명소를 들리기로 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그곳은 경로에서 많이 벗어난다. 게다가 오늘 저녁 숙소까지 불안한 상태라 빨리 그레노블로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스트로부터의 메일에 입실 방법이 적혀 있었는데 그것도 뭔가 좀 성가신 것 같았다. 숙소를 나와 얼마 지나지 않아 비로 고속도로를 탔다. 북쪽으로 130km를 직진한 후 오른쪽으로 꺾인다. 고속도로 양옆으로는 평화로운 농촌 풍경이 펼쳐진다. 오른쪽으로 꺾이는 고속도로를 타기 직전 톨게이트가 나온다. 요금은 약 20유로로 우리나라 고속도로 요금의 약 3배 정도 되는 것 같다. 오른쪽, 즉 동쪽 방향으로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이 고속도로는 스위스의 제네바와도 연결된다. 이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말 엄청나다. 2030km 정도 달린 것 같았는데 15유로나 된다. 고속도로가 끝나고는 우리나라의 고속국도 같은 도로와 연결된다. 도로 자체만으로는 고속도로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통행요금은 받지 않는다. 그레노블을 30km 정도 앞두고 저 멀리 알프스 산맥이 나타난다. 정상 부근에 아직 흰눈이 덮인 산들이 겹겹이 늘어서 있다. 차는 알프스를 향해 계속 달린다. 그레노블 시내로 들어왔다. 산촌 정도의 마을로 상상했는데 제법 큰 도시이다. 이전에 들렀던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보다도 더 큰 도시인 것 같다. 내비를 베르사이유 요새로 맞추었다. 그레노블의 첫 손가락에 꼽히는 명소이다. 이 요새는 그레노블을 내려다보는 높은 산 위에 위치하고 있어 그레노블의 전경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레노블은 고색 창연한 도시이다.
거기다가 알프스 산자락의 좁은 지역에 있어 그런지 도로가 무척 좁고 일방통행이 많다. 운전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다. 내비가 안내하는 대로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골목길 같은 산길로 안내한다. 내비의 안내대로 갔더니 좁은 데다 굴곡도 심하고 경사도 아주 급한 길이 계속된다. 베르사이유 요새로 가는 케이블카 출발역이 아니라 베르사이유 요새로 바로 안내하는 것 같다. 하도 좁은 길이라 차를 돌릴 수도 없다. 경사는 얼마나 심한지 2단 기어로는 올라갈 수 없다. 이런 길을 2km 남짓 올라가니 넓은 터가 나온다. 넓은 풀밭에 주차장도 있다. 풀밭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고 있다. 베르사이유 요새가 어딘지는 모르겠다. 케이블카가 뒤쪽에 있는 봉우리로 올라가는 것을 보니 그쪽인가 보다. 베르사이유 요새가 어디에 있건 상관없다. 이곳에서 그레노블의 경치를 즐기면 그걸로 충분하다. 여기저기에 아이들과 함께 놀러온 가족들이 많이 보인다. 이번 여행에서 아이들을 많이 본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전경이다. 이곳에서는 그레노블 시가지의 전체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다. 그레노블은 산들에 둘러싸인 분지에 위치하고 있다. 두 개의 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간다. 참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다. 풀밭에 앉아 빵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우리도 빵과 주스, 그리고 사과로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그레노블의 두 번째 명소는 노트르담 성당이다. 시가지로 내려와 적당한 곳에 주차를 하였다. 시내에는 트램이 느릿느릿 운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갔던 대부분의 도시에는 트램이 운행되고 있었다. 노트르담 성당을 찾았지만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온갖 화려한 성당을 봐온 내게 이런 시골 도시의 성당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다. 물론 외관보다는 그 속에 숨어있는 역사나 사연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에 별 관심이 없는 나로서는 건물 외관 이상의 그 무엇을 알고 싶은 욕구는 별로 없다. 다음으로 그레노블을 관통하는 이즈에르 강으로 갔다. 모두 도보로 5분 이내의 거리이다. 아름다운 강이다. 강 위에는 몇 개의 다리가 걸려 있는데 내가 오른 강은 자동차 통행이 금지된 다리이다. 아름다운 강이다. 강 양쪽에는 붉은색 지붕의 중세식 건물이 늘어서 있어 강의 경치를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그렇지만 강물의 색깔은 회색이다. 숙소로 가기 전 잠깐 장도 보고 주유도 하기로 했다. 이곳 슈퍼마켓에서 제일 사기 힘든 것이 우유이다. 요구르트나 치즈 등 다른 유제품은 눈에 잘 뜨이는데 유독 우유를 찾기가 힘들다. 어제도 집사람이 1리터짜리 페트병에 든 우유라고 산 것이 알고 보니 요구르트였다. 벌써 두 번째였다. 이번엔 내가 고르겠다고 하고 자신있게 LAIT 라스인 1리터짜리 페트병을 집어서 계산대에 가져가 직원에게 확인하였다. 그랬더니 직원은 우유가 맞다고 하면서도 뭔가 복잡한 설명을 한다. 순수 생우유가 아닌 모양이다. 다음은 공포의 주유 순서다. 대형 몰에 있는 주유소를 찾아 주유기 앞에 차를 세우고는 키를 연료 뚜껑에 꽂았다. 그리고 키를 돌려. 이게 웬일? 뚜껑이 쑥 빠진다. 마침내 성공. 실로 감격적인 순간이다. 그런데 카드 전용 주유기이다. 조심해야 한다.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마이너스 보러로 카드를 꽂으시오. 집사람에게 받은 카드를 꽂았다. 마이너스 카드를 뽑으시오. 카드를 뽑았다. 마이너스 150유로까지 주유할 수 있습니다. 40유로 주유를 하였다. 이때 집사람의 비명 소리가 들려온다. 메시지에 150유로가 결제되고 또 40유로가 결제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먼저 15만원이 결제된 후 주유를 마치고 나면 15만원은 취소되고 실제 주유한 금액만큼만 새로 결제된다. 그런데 이번엔 150유로 결제 취소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이 두 번째이다. 며칠 전에 주유했을 때도 150유로와 실제 주유 금액이 모두 결제된 후 지금까지 150유로에 대한 취소 메시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기계 조작을 잘못하여 중복 결제되었나 생각하였다. 완전히 150유로를 도둑맞은 기분이었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이번에는 기계를 세심히 보면서 기계가 하라는 대로만 하였다. 그런데 또 중복 결제되다. 아니, 뭔가 새로운 메시지가 없나 하고 다시 기계를 유심히 살폈다. 카드를 꽂으시오라는 문자가 뜬다. 역시 카드를 다시 꽂아야 취소가 되는구나 생각하고 카드를 꽂았다. 카드를 뽑으시오. 뽑았다. 그랬더니 150유로 한도까지 주유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뜬다. 이건 새로운 거래로 넘어간 것이었다. 만약 여기서 다른 사람이 주유하면 그 주유비는 집사람의 카드로 결제되고 만다. 이 거래를 취소시켜야 하는데 미치겠다. 거래 취소가 안 된다. 우리나라라면 어떤 자동결제 기계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놈의 기계는 중도 취소 기능이 없는 거다. 지난번 자동주차 정산기도 그랬다. 뭔가 잘못 입력하였는데 중간에 취소가 안 되는 거다. 거래 취소가 되지 않기에 주유기를 들고 마냥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5분쯤 그렇게 서 있었을까? 그제서야 거래가 취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온다. 집사라에게 물으니 이번에는 150유로가 결제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온 후 연이어 결제 취소 메시지가 떴다고 한다. 그런데 앞에 150유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제 취소 메시지가 없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확인해야겠다. 주유소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 몰 안으로 들어갔다. 수많은 업체가 입점하고 있어 누가 주유소를 관리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물어물어 겨우 대형마트 소비자 담당자가 주유소 관리자란 것을 알아냈는데 공교롭게도 대형마트가 오늘 휴점이다. 그냥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120유로는 결제 취소되겠지. 그렇게 믿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소동을 뒤로하고 숙소를 향해 출발했다. 그레노블 시내에서 약 25km 거리이다. 시가지를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오르막길이 시작된다. 한번 시작된 오르막도로는 끝도 없이 계속된다. 차는 그냥 산속 도로로 달린다. 지금까지는 눈 덮인 산을 멀리서 보면서 달렸지만 지금은 그 산자락으로 들어간다. 이런 상태로 거의 40분을 달린 후 오늘의 숙소를 찾을 수 있었다. 궁금해서 먼저 고도계부터 체크하였다. 해발 약 800m, 설악산 대청봉보다 높다. 숙소는 2층짜리 아파트에 있는 룸이다. 이곳은 스키장 동네인 것 같다.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빌라, 콘도 등 여러 형태의 집들이 보이고 기가운 곳에 여러 개의 리프트가 보인다. 스키철이 아니라 현재 거주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집들은 많은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마치 유령 도시 같은 느낌도 든다. 숙소의 문을 열 수가 없다. 호스트의 말로는 키가 현관 옆에 있는 열쇠 박스에 들어있는데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열쇠 박스가 열린다고 했다. 그러면 그 열쇠로 현관문을 열 수 있다는 거다. 그런데 패스워드를 바르게 입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열쇠 박스가 열리지 않는다. 도저히 열리지 않아 호스트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였다. 몇 번이나 서로 연락이 오갔다. 호스트는 영어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전화 통화는 불가능하다. 호스트가 하라는 대로 다 했지만 열리지 않는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른다. 30분 이상을 이렇게 보냈다. 이때 어떤 할머니가 니타나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 할머니가 몇 번 손을 쓰더니 열쇠 박스를 열어준다. 그 열쇠 박스라는 것이 나는 처음 보는 것이지만 이쪽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물건인 것 같다. 방에 들어갔더니 썰렁하다. 웬만한 건 다 갖춰져 있는데 침대와 이불과 수건이 없다. 대신 제법 큰 소파가 하나 있어. 아마 그걸 펴면 침대가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아무리 해봐도 소파가 펼쳐지지 않는다. 다시 호스트에게 이메일. 그러니까 호스트가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보내준다. 따라하니 퀸 사이즈 침대가 된다. 숙소의 창문 쪽은 베란다이다. 베란다에 나가니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이 그림같이 펼쳐진다.
옆쪽 봉우리를 향해 올리가던 리프트는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아득한 멀리 보라색으로 보이는 산은 여전히 눈을 이고 있다. 알프스의 한복판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이제 오후 7시가 가까워 오지만 아직 데니처럼 날이 밝다. 좀 차가운 듯 느껴지는 공기는 너무나 상쾌하다.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조금씩 사그러든다. 집사람은 식사를 준비한다. 베란다에 식탁을 차렸다. 조금 전 마트에서 산 돼지고기 구이이다. 삼겹살이 없는 대신 버터를 듬뿍 바른 프라이팬에 돼지고기 살코기와 소시지를 구웠다. 상추와 양파를 곁들이니 한국에서의 삼겹살 파티가 부럽지 않다. 5유로짜리 와인을 곁들이니 금상첨화이다. 가슴속에 치밀었던 화는 어느새 모두 사라져버렸다. 소파 커버로 이불을 대신하고 러닝셔츠로 타올을 대신하면 이것도 문제없다. 알프스의 품에 안긴 하룻밤인데 이 정도 불편은 아무것도 아니다.